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갔어요. 기업에 사실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경력 사원으로 들어가던 각각의 그 자리에서의 리더십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그런 리더로서의 덕목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요거는 되게 좋은 말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미친 실행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이게 나오는 그런 글인데 좋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즉시 행동하는 거. 우리의 생각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그래서 뭐 이런 말, 그때 내가 그거 생각했었는데,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그거랑 연결된 게 뭐였냐면 이 실행하면 사라지는 스트레스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나, 뭐 그럼 막 스트레스예요. 근데 막상 그날 그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실행하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무슨 주제로 해야 되지? 막 고민하잖아요. 한 달 전에. 근데 오늘 딱 할 때는 전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머릿속에 생각났다? 바로 행동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최선인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떠오른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겠죠. 아무 생각,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훅 했어요.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상사한테 혼나기 마련이에요. 왜요?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연히 한번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잘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결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류해서 생각하잖아요. 왜, 어떻게, 누가. 그러면 이 분류하는 습관이 굉장히 이렇게 연습이 되면 뭐가 하나 딱 생기면 굉장히 빨리 뇌가 돌아가요.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막 이거 언제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걸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순화된 습관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 알죠? 스티브 잡스도 알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마크 저커버그의 집에 가면 옷장을 열면 똑같은 옷만 걸려 있어요. 티셔츠와 청바지.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검은색 스웨터와 청바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해요. 내가 오늘 뭘 입을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난 다른 가치 있는 걸 생각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죠. 매일 아침에 저도 그렇지만 출근할 때 오늘 뭐 입지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그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니폼이 너무 좋아요. 까만색 유니폼인데 제 이제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드네 까만색 유니폼과 청바지 입으면 끝이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제가 저커버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런 거니까 제가 되게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단순화된 습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내가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입사원들의 실수예요. 대부분.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요즘 취직하기 되게 어렵고 취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들어간 친구 너무너무 잘해요. 신입사원들 너무 잘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뭔가 지시를 하잖아요. 이 일을 해라고 했을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완성된 결과물을 딱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뿌듯해요. 본인들도 너무 뿌듯해.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아닌 거지. 근데 그러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잘못했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뭘 잘못했을까요? 이 친구 뭐예요? 나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꼭 한번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죄. 이게 신입사원한테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뭔가를 할 때 혹은 동아리에서 뭔가를 할 때 학과에서 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카톡이 있기 때문에 엄청 실시간으로 막 하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카톡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들과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꼭 확인해야 돼요. 거기서 필요한 스킬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이걸 제대로 잘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게 맞나요? 보통 질문의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딜 가든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자네의 비전이 뭔가? 그러면 네, 저희 비전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하는 분한테 와닿겠어요?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신 비전이라는 게 제가 입사하고 나서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다고 쳐봐요. 면접관이 누가 더 예뻐 보이겠어요? 후자가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질문의 스킬이에요. 이게 맞는지 확인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는 거예요. 되게 유용한 팁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내가 중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질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 레벨에서는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워크 밸류가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너무 잘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상한 건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야 돼요. 쟤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상하구나. 하지만 중간에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뭔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의뢰 순서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회사든 어디든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갑을 병정이 정해져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갑이에요. 갑. 왜? 갑이 돈을 주니까. 기업의 최대 목표는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돈을 버는 게 기업의 목표예요. 왜? 돈을 벌어야지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잘생긴 남자랑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면 누가 돈을 주는데? 갑이 주는데. 갑의 의뢰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갑의 의뢰 순서, 갑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갑은 누구예요? 내 상사예요. 물론 내가 상사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상사 갑의 요구사항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자꾸 고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창업해야지 뭐.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창업하는 거예요. 창의적 아이디어로. 하기 싫은 일 먼저. 이거 진짜 안 되죠. 하기 싫은 먼저 하는 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은 계속 뒤로 미루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양질 전환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 해서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야지만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내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만드는 거에 대한 스킬이 반복돼서 정말 내 몸에 체화된 스킬이어야지만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차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연습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좋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번뜩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투자를 잘 만나가지고 딱 뭔가 고객의 요구사항과 딱 맞고 트렌드와 붐에 맞아가지고 딱 돈 벌고 엄청 쉽게 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 양의 법칙, 양질 전환의 법칙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그 직원 중에 하나가 누구 있었냐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신입사원 면접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는 이제 차부장급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면접을 하거든요. 딱 갔는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그 신입사원 이제 면접을 봤어요. 보통 다 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딱 차례차례 하고 들어왔어요. 한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엄청 똘똘해요. 막 말도 너무 잘하고 자기 자신감도 막 엄청 팽배했고, 이 친구는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막 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지원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또 지원하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꼭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삼성전자 대리점을 찾아다녔어요. 삼성전자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저는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은 누군데,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삼성전자 대리점에 그 대리점장의 명함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리포트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명함도 그 자리에서 내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명함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게 되게 부질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뭔가 준비하고 연습했다는 게 되게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할, 양을 넘어서주면 질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또 꼭 들어가야 되는 의지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생각, 증시, 행동하고 양이 많아야 되고 실행하면 사라지는 스트레스, 다 실행에 관련된 거거든요. 행동하는 힘에서 나온다. 이 PDCA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PDCA는 되게 유명한 건데, 플랜, do, 체크, act예요.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체크하고 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할 때는 뭐냐면, 계획한 다음에 do는 계획한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향상할 부분이 필요하면 그거를 향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게 act예요. plan, do, check, act,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기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냐? plan, do, check, act를 제일 상위,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했어요. 그럼 이게 각각의 기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가겠죠? 삼성에버랜드. 그러면 그 삼성에버랜드 내에서도 다시 각 부서별로 다시 플랜드, 그러니까 큰 플랜드 체크 액트 안에 또 작은 또 플랜드 액트 체크가 들어가는, 두 안에서. 그럼 그 또 두 안에서 또 부서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사실은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플랜, 두, 체크, 액트,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이걸 명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게 비전과 여러 가지 리더십과 내가 생각하는 워크 밸류, 가치와 나는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혹은 내일 해야 될 일, 일주일 정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꼭 이 플랜 투 체크 액트로 해주세요.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보면 리더로서의 덕목은 뭐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do하는, 행동하는 거. 근데 막 행동하면 안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거죠. 그게 리더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아셨죠? 실행.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라고
라고 물어봤을까요? 뭐일 것 같아요? 직장을 왜 그만둘 것 같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또 상사 때문에, 또 비전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너무 좋아. 나 리더십 강의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미 다 알으셨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보통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아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일도 잘하신 분은 주로 왜 떠나냐면 이런 이유로 떠나요. 비전이 없어서. 근데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면 나쁜 상사 때문에 그만둬요.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이거예요. 자, 또라이가 집단에서 나가면 다시 오는 사람은 또라이다. 또라이를 못 이겨 탈출을 감행한다. 회사를 나가요. 그러면 도망쳐 도착한 곳 역시 또라이가 있다. 이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또라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또라이예요? 네. 내가 또라이예요. 이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딜 가나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나랑 맞지 않다고 도망 다니면 거기 가면 더 심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리니까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다 막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상사잖아요. 상사. 그럼 이제 다 모여서 무슨 얘기예요? 뒷담화이잖아요. 쟤 정말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맨날 흉내내요. 그러면 이제 술 먹을 때 안주거리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중간 관리자쯤 됐을 때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말이 저한테 탁 와닿았었냐면 당신의 상사를 욕하기 전에 당신은 얼마나 좋은 팔로워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내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는 본인들이 다 리더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리더 말고의 덕목은 뭐냐면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저 사람 밑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역량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팔로워, 서포트 해주고 있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리더에 한번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악질 상사에 대처하는 8가지 테크닉이에요. 제가 악질 상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보스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보스라는 단어 안에 안 좋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스와 리더의 차이의 그림이 있는데 보스는 뭐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따르라 이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같이 보는 거거든요. 리더는. 근데 여하튼 보스의 나쁜 행동을 북돋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봐서 쟤는 언제 화내는지 언제 욱하는지 알잖아요.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피해야죠. 그렇게 안 되게. 근데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굉장히 쉬운 건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스타일을 일단 파악해야 돼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직원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팔로워해야 되는 리더의 내 보스의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그게 그냥 엄한 말이라도 예를 들면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오늘 저기 신발이 너무 높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누가 더 호감이 가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컴플렉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콕 집으면 엄청 얄미운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못한 장점을 누군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보스한테 한다?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스의 좋은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주고 리더로서 밑에 직원들은 잘하는데 왜 윗사람한테 못해요?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대표님 오늘 와이셔츠 멋있는데요? 별거 아니지만 쓱 그럼 그날이 하루가 편한 거예요. 이런 건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상사를 한번 대처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님 오늘 와이셔츠 멋있는데 얘가 또 왜 이저래?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미리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 연습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저랑은 안 좋더라도 그 상사랑 친한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맞는 합이 있어요. 뭔가 맞는 합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든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맞지만 이 사람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가 되려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했지만 결혼하면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계속 이제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포기했어. 포기하면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포기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상한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공식적인 채널을 찾아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동료에게 도움도 요청해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HR 피드백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8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리더로서의 덕목 안에 뭐가 들어가요? 팔로워가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같은 직원들에게도 서로 같은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였죠? 실행력이었죠. 우리가 기업에 들어와서 리더로서의 덕목은 실행력. 두 번째가 얼마나 좋은 팔로워가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업가적 자세인데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보통 저희 또래 혹은 약간 여성분들이 좀 많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딱 주어진 일은 너무 잘해요. 완벽하게. 시킨 일은 너무 잘해. 근데 그 이상은 잘 못해요. 여자들이. 죄송해요. 이걸 제가 단정해서 그렇지 않은 여성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창의적인 남자분들이 있어요. 일할 때.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인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맞게 한글 버전으로 만들고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세미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국 회사들은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흐름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객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세미나에서 어떤 데모 세트를 사용하는지를 다 설정해서 줘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예쁘게 똑같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문 버전은 그냥 한글로 되게 예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영문으로 된 데모셋을 한글로 잘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고객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하는 남자 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고 자료를 쓰는 거예요. 내가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데모 세트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요. 그거 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보내준 것만 한글로 해도 나는 익히고 막 이런 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그걸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드는 거예요. 효과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좋죠. 왜냐면 여기는 미국 상황에 맞는 걸 준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한국 상황에 맞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대로 해요. 근데 남자들은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때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뭐 우리가 이제 그 팀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팀 프로젝트 할 때 늘 자,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 우리 다 나누잖아요. 사실 다른 과목도 많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도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할까를 한 번만 더 고민하면 그럼 결과물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주어진 일을 맡을 때도 내가 맡은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맡은 것과의 시너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 정말 놀랄 만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적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를 플러스해서 더 프로핏이 나고 더 이윤이 나고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업가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으면 못하고 그걸 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가적 리더가, 기업에서의 리더로서의 원하는 덕목은 실행력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팔로워. 응? 팔로워. 맞아요. 좋은 학생이에요. 세 번째가 기업가적 자세. 그러니까 늘 높은 목표를 목적으로 보고 내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새롭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뭘까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세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수기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이 통계를 학을 잘 사용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무엇으로 치킨을 튀기는가, 통계로 튀기는 치킨, 이걸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걸 찾다가 이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와닿아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치킨 가게는 그 얘기 아세요? 우리나라의 치킨 가게의 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 더 많대요. 처음 들어봤죠? 네. 그만큼 치킨 가게, 골목 가면 다 치킨 가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치킨을 좋아하고 거기다 치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기를 쓴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통계를 전공하는 대학생. 근데 집안에서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아버님 은퇴를 하고 근데 어머님이 치킨을 너무 잘 튀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이제 그 인생을 치킨 가게를 오픈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치킨 가게, 우리나라에서 치킨 가게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 자체 브랜드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늘 이제 그 가족 회의를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는 엄마 손 튀김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엄마 튀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적당한 곳에 가서 치킨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치킨 가게의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답하시면 돼요. 되게 자유롭게. 가구수. 가격. 맞아요. 또. 기름. 오. 브랜드. 또. 뭐 있을까요? 맛? 되게 중요하잖아요. 맛. 아까 가구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가구수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대부분의 치킨 가게에는 치킨을 대부분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주문을 많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주문이 막 많았을 때 그거를 적당한 시간에 배달을 못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게 많더라.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치킨을 주문해놨는데 주문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치킨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치킨 가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는 주문한 치킨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문한 치킨 가게 입장에서 실제 닭이에요. 닭을 그러니까 튀길 닭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배달하는 거니까. 그거를 수요에 맞게 최대한 잘 주문한 다음에 폐기되는 치킨이 없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킨 가게에서는. 그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얘가 통계를 전공한 학생이 이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한 거야. 언제
언제 주문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주문이 많을까요? 밤에 또 축구 경기 맞아요. 또 축구. 우리 맨날 축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야구 경기 있을 때, 야구 경기 있을 때 특정한 날, 막 이렇게 해서 조사를 막 한 거예요. 이게 얼추 맞아지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치킨을 주문하는데 통계를 써 막 이랬는데 얘가 아들이 한 이번 주에는 몇 마리를 주문해 이런 게 거의 오차가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킨 배달하는 아저씨가 아니 이 집은 어떻게 해서 폐기되는 치킨이 하나도 없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치킨을 정확하게 수량을 예측하면 뭐랑 이게 다 연결돼요? 기름도 연결되죠? 아까 기름 얘기했잖아요. 기름도 연결되고 또 포장하는 이 포장 박스 미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주문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 치킨 수를 통계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치킨의 통계를 적용하려고 했을까요? 이 친구의 전공은 통계였죠. 집안의 상황이 치킨을 하는 거였어요. 치킨에 성공하려면 고민을 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가족회의에서 나왔어요. 내가 통계를 하니까 접목한 거죠. 이게 창의적 사고예요. 창의적 사고는 별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순수하게 크리에이티비티? 이거는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미술 만들고 막 음악 창작하고. 요즘에는 심지어 작곡하시는 분들도 무에서 유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 그런 툴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있어가지고 리듬이나 이런 댄싱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와요.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가 있으면 뎁스 있게 통계라는 걸 그리고 그 통계를 사용해서 어떤 분야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딱 그 이슈를 만나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컨버전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이에요. 융합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의 융합은 뭐예요?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요즘의 융합은 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다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헬스케어. 우리 옛날에는 병원 가서 진단하고 약 받고 치료받고 다 했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당뇨도 그냥 밴드 붙여가지고 약 침투하고 그런 걸로 나와요. 요즘 보험회사는 어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네가 매일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그 정보가 보험회사로 전달해서 보험료를 깎아줘요. 모든 게 기술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화상 진료가 가능해지게 되는 시대가 오죠. 집에 안 가도, 아니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리고 그 모든 환자의 정보는 다 이제 쉐어되기 시작해요. 기술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도 이제 예전에 알파고 이렇게 하면서 의료, 금융 모든 분야에서 이 알파고의 영향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완전 베테랑 조종사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조종 그 비행 간의 전투 시합을 벌였는데 완전히 졌어요. 조종사가. 그래서 뭐든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기업가적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이 분야에 대해 뎁스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만났을 때 이 분야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만 되는 뭔가의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그걸 합쳐서 새롭게 사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 집이 꼭 치킨을 해서 치킨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나는 통계를 했었어요. 이게 두 개가 맞은 거죠. 그러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쟤는 이 수기를 보고 이 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사고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회사는 무조건 하루에 10%는 일을 하지 말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구글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중에 1시간, 2시간을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놀까요? 산에 있는 카페나 뭐 공원에 이런 데 가겠죠. 잘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부서 만나는 지점에 카페를 만든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노는데 놀면서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모든 조직의 구성, 부서마다 가는 길목에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 자유롭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거죠. 인사팀에서. 그래서 새롭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이렇게 막 계속 드립다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깊은 그런 전공, 그런 지식과 그리고 난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그런데 그럼 창의적인 사고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조금이잖아요. 아무리 창의적인 사고가 나와도 좋은 아이디어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기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기술에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면 좋을지가 막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새롭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새롭게 사고하라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빙하에 마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기 위해서 저 윗부분을 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큰 빙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앤 거예요. 새롭게 사고하라의 키는 뭐냐면 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저 물을 걷어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그렇죠? 위에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치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치킨 가게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팔아야 되고 손실도 적어야 돼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주문한 것과 폐기하는 치킨 수가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계를 돌린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걸 파악해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늘 단편적으로 나한테 맞닥뜨려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풀려고만 하지 말고 얘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꼭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창의적인 생각은 늘 한없이 창의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주어진 조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으로서의 리더 역량을 생각을 한다면 어디든 여러분들이 가셔도 정말 잘 적응하시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업에서의 리더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우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칭찬하면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생각해 왔어요. 네. 학생들이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전공이 아까 컴퓨터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강연까지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제가 있었던 그 외국계 IT 기업에서 영역이 교육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교육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 무선 사업부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태블릿 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교육 쪽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나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제 발굴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교육회사에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들이 리더 임팩트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이런 리더나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잘 못 배우고 죽어라 영어 수학만 하는 그게 너무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좀 아이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어른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회사에 이런 것들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하면서 그러면 좀 리더십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좀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말하는 걸 좀 좋아하다 네네. 보니까 평소에 사람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아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질문을 잘하는 방법, 질문의 스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으면 질문 받은 사람 꼭 이렇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질문 받으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분야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지 않은 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질문하면 버릇없고 예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무조건 질문하게 교육을 해요. 질문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외국계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회의할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말한 게 이게 정확해요? 그러면 사실 이게 회의하면서는 막 힘든데 끝나고 나면 더 할 게 별로 없어요. 서로 다 컨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아까 우리 그 MC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질문의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먼저 하고 이게 맞냐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게 맞아요?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MC님께서 질문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예쁜 질문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어떤 거랑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리스닝을 그러니까 듣기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듣기 그냥 상대방이 얘기한 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질문한다는 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화해서 다시 묻는 거거든요. 질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호기심은 창의성을 열어주는 문이에요. 열쇠예요.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꼭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 네.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되묻는 게 면접관들한테 약간 제대로 안 듣고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면접관이 있다면 걔는 훈련을 잘못 받은 면접관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질문에 이것도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이게 맞는 건가요? 막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한두 번 정도 써야죠. 그리고 모든 그 면접 프로세스에 이게 있어요. 마지막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라고 늘 물어요. 면접에서는.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예, 없습니다. 걔 안 뽑아요. 걔를 왜 뽑겠어요? 그쵸. 우리 회사에 궁금한 게 없대는데. 그러면 그때 그 질문을 잘 준비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 회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것과 맞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접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호기심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도 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좀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전 창의적 사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가 좀 어렵다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은 창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분들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부분 난 창의적이지 않아. 대부분 그러거든요. 창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의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순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를 만드는 건 예술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순수 창의라고 해요. pure creativity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창의는 뭐냐면 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의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커피 한 잔을 만들까? 여기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커피 한 잔을 만들까요? 예, 커피를 어떻게 한 잔 제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커피 믹스를 우선 해주시면 되죠. 커피 어떻게 제가 커피 한 잔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슷하게. 어떻게 커피 한 잔 제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원두 갈아서. 맞아요. 그렇죠. 이 짧은 질문 안에서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을 만들지만 어떻게? 자, 맛과 향과 가격과 그렇죠? 어떤 커피를 쓸지, 어떤 잔에다 줄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저 아줌마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 이거 고민해봐야 되죠. 저 아줌마는 왠지 싼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믹스 커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질문을 받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했을 때 이게 왜 이 아줌마가 뭘 좋아할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생각이 뭐냐면 여러 분야를 그 하나의 아이템을 두고 접근을 달리 해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5why 그러니까 5번의 왜를 생각해 보는 저 아줌마가 왜 나한테 커피 한 잔 만들어 달라고 했지? 왜 그러면 커피를 내가 만들어주면 내가 뭐가 좋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5번의 왜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거기다 맞춰보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는데 언제 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지? 저 MC랑 같이 먹을 건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간단한 연습에서부터 창의적인 상고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지식 베이스 위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이 나와요. 이런 것도 다 질문이네요.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질문. 맞아요.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우린 되게 질문에 인색하잖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앞으로 오늘부터 질문하는 습관부터 우리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저희 청산 뉴스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적어주고 가셔야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아까 잠깐 질문 시간에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신 건데 자신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자존감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늘 칭찬해주세요. 나 너무 기특해.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버릇을 꼭 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론 내가 정말 막 엉망으로 하는데 너 잘했어. 기특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뭘 해도 그래 잘했어. 기특해. 근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장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딱 마음속 깊이 가지고 행동하시면 뭐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 잘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실천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시정희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